자, 20페이지를 보세요. 20페이지 보면 밑에 판례가 있죠. 첫 번째 판례 좀 보죠. 그러면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르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치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즉 성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하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을 삼아 관습법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나와 있죠. 그래서 관습법은 계속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을 성립하는데, 사회생활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법 질서에 위반하면 그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한번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리 나오는데, 조리는 사물의 본질, 본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식. 자, 뭔 얘기냐면 민법 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기준에서 뭐 해야 하고, 법률의 기준에서 뭐 해야 하고, 관습법에 해야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가 한다. 그럼 조리가 뭐냐? 사물의 본질, 본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법이 없다. 법률이 없어요. 그럼 뭘 적용해야 돼요? 관습법을 정해야죠. 근데 관습법도 없어요. 관습법도 없어. 그럼 판사가 나 재판 못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럼 최후로 적용되는 건 뭐냐면 조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 그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례에 나오는데, 자 잠깐 또 설명해 주면 관습법 관련되니까. 자, 판례법.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판례는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에 불과하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사실상 효력만 있다고 얘기해요. 판례법은 법원이 아니에요. 판례는 법원이 아니고 뭐만 있다? 사실상의 효력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뭔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조직법 제8조를 봐야 되는데, 법원조직법 제8조에 보면 뭐라 하냐면 상급 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법원조직법 제8조에 보면 뭐라 하냐면 상급 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는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죠. 1심, 2심, 3심제예요. 그래서 1심, 2심, 3심으로 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는 애가 있다. 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정확하게 집총 거부죠. 양심적. 자, 자기는 종교적인 이유든 뭐 정신적인 이유는 간에 자기는 총을 거부한다. 이병을 거부한다. 병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도 그렇고 한 번도 양심적 병역 거부, 집총 거부를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근데 1심 법원에서 갑을 유죄 판결 때렸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못하니까 넌 유죄야. 유죄 판결 내렸어요. 억울해요. 항소하니까 2심 법원에서 진보적인 판사들이 앉아서 헌법 17조에 양심의 자유, 양심이 실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라고 때렸다는 거죠. 2심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만 3심 대법원 가는 거죠. 대법원 갔더니만, 자,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단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파기 자판이 있고 파기 환송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파기 자판과 파기 환송이 있는데, 파기 자판은 뭐냐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 없애버리고, 자판 뭐예요? 스스로 판결한다. 스스로 판결한다. 그걸 파기 자판이라고 하고,
파기환송은 하급시의 판결을 파기해버리고 환송 어떻게 하냐?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2심 법원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되게 파기 재판을 하고 3심 법원은 되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파기 환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심 법원에서 야 2심 법원의 이런 얘기는 잘못됐으니까 다시 심사해라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2심 법원 판사들 그쵸? 다시 재판해야 돼 말아야 돼? 재판해야 되는데 만약 2심 법원 판사들이 3심 법원의 이러한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시한다고 한다면 또 엉뚱한 얘기 할 거 아니야. 올라오면 어떻게 돼? 또 깨져. 왔다 갔다 결론이 안 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당해 사건에서 하급법원 어떻게 한다? 기속한다. 그러니까 2심 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 그러면 결론이 안 나니까. 원래 판사는 법률과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요. 법률을 근거해서 법적인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지. 이제 자기의 법적인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한마디로 판사는. 근데 요것만은 이제 건습받아서 요 하급시의 판단을 따라라라는 데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결론이 안 나니까. 결국에 유죄 났어요. 결국. 얘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다.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뭐 1심 법원에서 대법원의 이러한 의견에 반해서 무죄 판결 때려요. 그럼 이 판결은 위협할까 위협하지 않을까? 위협해요 위협하지 않아요. 지금 대법원은 이거를 했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거에 전혀 반대해가지고 그냥 무죄 판결 싹 무시해버리고 무죄 판결 때려버렸어요. 1심에서. 위협해요 위협하지 않아요? 위협하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은 뭐라고요? 이 판단은 갑에 대한 사건에서 기속하는 거지 을에 대한 사건을 기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종 사건에 불과해요. 동일한 종류의 사건이지 이건 갑 사건이고 이건 누구 사건이야? 을 사건이거든. 별도의 사건이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이 판단은 이걸 기속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면 아무래도 뭐가 되겠어? 유죄로 바뀔 확률이 높겠죠. 대법원 판결은 절대 불변은 아닌데 대법원 판결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바뀌려면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14명의 대법관 중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은 뭐예요? 아무래도 올라가면 깨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1심 법원 판사들은 아무래도 올라가면 깨질 확률이 높으니까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유죄 판결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한마디로. 어차피 올라가면 깨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판례는 법원성은 없어요. 우리가 꼭 지키는 법원은 아닌데 사실상의 효력은 있다는 거죠. 즉 하급심은 그걸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신문에 뭐 이상한 판결 나오죠. 1심 법원에서 뭐 이런 판결 내렸어요 하고 나오잖아요. 신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1심 법원 판결과 2심 법원 판결은 법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법적인 면에서는. 물론 거기서 이제 당사자들이 소송을 그만두면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들이 이제 항소 안 할래. 끝내면 의미가 있겠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법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건 전부 다 대법원 판결에 의미가 있어요. 대법원 판결 이외에는 우리가 법에서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 없어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1심 법원에서 뭐 아무리 튀는 판결을 많이 내봤자 대법원 가서 깨지면 아무 의미 없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요 얘기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볼까요? 우리민법의 기본 원리하고 나와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나오는데 그건 잠깐 보고 가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을 하는데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 이제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자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책임 원칙 이 세 가지를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발달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는데 일단 간단히 보면 소유권 절대 원칙은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내 땅이 있죠. 내 땅이 있으면 내 땅에다 건물을 짓던 농사를 짓던 공장을 짓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원래 소유권 절대 원칙이에요. 옛날 1800년대 1900년 초만 하더라도 1900년대 하더라도
소유권 절대 원칙 지배하니까 내 땅이다.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서 매연이 엄청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뭐. 그게 바로 소유권 절대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은 현대 국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근대민법 현대 원칙이고 현대 국가 들어서 수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냐면 맨날 하는 얘기죠. 갑당이 있다.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옆에 비행장이다. 나 50짜리 건물 칠래. 원래 소유권 절대 원칙을 관철하면 50짜리 건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50짜리 건물 지면 뭐야? 911 되는 거지 뭐. 비행기가 받아버리는 거지 뭐. 한마디로 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비행장 근처에는 고도 제한이라고 해서 일정 순수 이상의 건물을 못 지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그럼 소유권 어떻게 하는 거야?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대국가에서는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소유권 절대 원칙 지키지 않고 제한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계약자 원칙, 지금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계약법. 이거 원래 물권법이고 채권법인데 계약자 원칙 내지 사적자치 원칙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네 맘대로 사세요라는 거죠. 네 맘대로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집을 사러 가는 거죠. 집을 살 때 어느 집을 사든 101호부터 901호까지 그죠 있잖아. 그 중에서 10층짜리 사든 5층을 사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반트 사든 을에서 사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1억에 사든 1억 5천에 사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자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은 뭐예요?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든 저한테 사든 마음대로 사든지 누구한테 사든 상관이 없고 상대방 선택의 자유. 10,000원에 사든 15,000원에 사든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내용의 자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물건 할 때, 자, 내가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팔 때게 갑한테 팔든 을한테 팔든 병한테 팔든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이고 1억에 팔든 1억 5천에 팔든 내 마음이잖아. 자, 을이가 내 마음에 드니까 너 1억 5천에 팔게 할 수 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현대 국가 들어서 이게 문제 해야겠다. 뭐냐? 독과점이다. 독과점. 우리나라는 정유 3사가 있다. 그러면 정유 3사가 담합을 하는 거죠. 야, 휘발리터에 10,000원, 최하 10,000원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유 3사가 1,100원, 1,200원, 1,300원 잡았다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원래? 계약 자유 원칙에 가면 문제 있어, 없어? 없지. 내가 휘발유를 10,000원에 팔든 1,000원에 팔든 내 맘이지 뭘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정유회사 3사는 막대한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못하게. 계약자 원칙.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택시 탈 때게. 택시 타는 것도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죠. 계약자의 원칙을 관찰하다 보면 너 타지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버스도 마찬가지야. 너는 타지마 할 수 있다고. 계약자의 원칙. 아, 내가 얘한테 팔기 싫으면 안 파는 거잖아. 마찬가지 너 타지마 하면 못 하는 거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지. 택시는 승차고 많고 안 된다니까. 그 벌금이네 과태료니까. 버스 타는데 너 타지 말 거야? 승차 거부 안 되죠 한마디로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못하게 만들잖아 지금 한마디로 해서. 승차 거부 다 법에서 못하게 만들고 벌금 과태료 물린잖아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완전히. 계약자 원칙 수정. 과실책임 원칙. 이 과실책임은 원래 불법 행위인데. 자, 이 과실책임 원칙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협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손해를 어떻게 해라? 배상해야 된다. 고의 또는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위협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게 이제 불법행위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 택시 탔다고 했죠? 난 그럼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택시기사가 날쳤다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없어? 있고 누구도 함부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위협하고 나 손해발생해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불법 행위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과실이 있어야 된다. 고의 또는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옛날에 내 차를 몰고 가다가 저기 갔다 터널이었다. 터널에서 시속 100km로 1차선을 가고 있었다. 근데 앞차가 쑥 빠지더라. 앞차가 쑥 옆으로 가더라. 뭐야 했더니만 앞에 트럭이 서 있더라. 고장났다. 알고 보니까 이 앞에 사고나 있었어. 사실은. 사고나가 내가 서 있었고 나는 뒤에 가는데 내 앞차가 이렇게 쏙 빠져버린 거지. 나 어떡해? 옆에 보니까 차 옆에 있어. 나 어떡해?
제가 운전 얼마나 잘하는데요. 봐가요. 브레이크 밟았어요. 끼 섰는데 퉁은 안 했어. 분명히. 정말 거리가 몇 센치 떨어진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퉁은 안 하고 끼 하고 섰어요. 아무튼. 정말. 그리고 룸밀러를 봤죠. 뒤에 또 봤더니 클릭 날라오더라고. 뒤에서 또 하나가. 그래가지고 날라와서 퉁 쳤어요. 내 차를. 그럼 나 어떻게 돼? 밀리죠? 퉁 쳤어요. A, B, C. 내 앞차 앞뒤로 작살은 아니거든 사고. 여기 뒤에 또 박살, 여기 앞에 박살. 다 피해봤죠? 누가 배상해야 돼요? C 독박. C 독박. 나 과실 있어 없어? 나 얘 받았죠? 받았지만 나 고의 과실 있어 없어? 없지. 나 받은 거 아니잖아. 나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얘가 미는 번에 받았잖아. 나는 0. 얘도 0, 얘 100%.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이게 바로 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난 잘못한 게 없거든. 난 섰거든. 이건 입증해서 쉬워. 다 들었거든. 두둥 들었거든. 꽝꽝 들었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이게 바로 과실 책임 원칙이야.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제 재밌었던 게 이렇게 되니까 앞에 사고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누구야? 레카차, 그치. 제일 먼저 레카차 막 무시하고 오잖아. 고속도로에서. 두 놈 와가지고 먼저 가져갔어, 이거 두 개. 가져가려고 놔두는데, 늦게 온 놈도 있잖아. 늦게 온 놈도 이거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는데 우리가 사고 났잖아. 고맙게도. 그래서 얘들이 가져갔잖아, 이거. 우리가. 레카차들이.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옆에 엠브란스도 왔어, 엠브란스도. 엠브란스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타실래요? 그러더라고. 엠브란스에서. 뭐 야타도 아니고 타래. 어디에요? 그랬더니 병원이 멀더라고. 안 타. 그랬지. 멀길래. 아무튼 이렇게. 이게 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과실 없음 책임 없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과실 책임 원칙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누가 입증하냐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입증한다? 피해자가 입증한다. 그럼 일반적인 저런 사고들 같은 경우는 편한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과실이에요. 신해철 사건처럼 의료과실. 맹장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가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쵸? 그럼 의료사고 난 거죠? 그럼 의료사고 났던 게 의사가 잘못된 걸 누가 입증해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의학적 지식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얼마 전에 이대 목동병에서 신생아 사망 사건 나오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불법 변호사 소명을 받으려면 가해자, 즉 병원이 잘못된 건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리고 국가수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긴 하는데 아무튼 피해자 입증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건 이제 여론에 문제됐으니까 그런 거고 뭐 친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거 한번 죽어봤자 뭐예요 그냥 병원하고 병원에서 뭐 저기 뭐야 아니 의료과실 아니라고 외쳐버리면 그걸 입증 어떻게 하겠냐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의과실을 갖다가 피해자증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가제는 개편이기 때문에 절대 대답 안 해준다는 거죠. 더 문제되는 거 급발진 사고. 차 급발진 사고 얼마 전에 수아 센터펜가 그거 해가지고 다 죽었잖아. 돈이 가지고. 애도 죽고 조사하라고. 택시 경력이 뭐 20년이라는데 말이 돼? 그 아저씨가 이걸 헷갈릴 일이 있어 솔직히? 응. 근데 가가지고 트럭 두 개 받아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때도 한마디로 해서. 그럼 그거 잘못된 거 누가 입증? 그 차가 잘못된 거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 입증해야 돼. 자동차에서도 못 밝히는 걸 밝힐 수 있냐고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잖아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무과실 책임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가진 않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재정물 책임법이라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무과실 책임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세 가지가 근대미분, 현대원칙이고 현대유가서 수정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끝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법의 해석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것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법전이 있죠. 법전이 있으면 법전을 해석해야 돼 말아야 돼요. 민법 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해서 이 법의 규정에서는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에서는 조리해야 한다. 그거 써 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 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법률 규정을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법률 규정 해석할 때. 거기 뭐 나오죠. 일단 뒤에 보면 23페이지 유권 해석과 항리 해석 나오는데 유권 해석은 뭐냐면
말 그대로 권한 있는 기관이 해석하는 걸 뭐라 한다? 유권 해석이라고. 권한 있는 기관이 해석하는 걸 유권. 권한 있는, 유자, 권한 있는 기관이 해석한다. 그걸 유권 해석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 즉 법원에서, 자 우리가 민법 9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건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물건이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라고 우리 민법 98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물건의 정의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법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물건이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자연력이 법에 써 있죠? 그거 갖다 이제 입법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 해석해 놓은 거잖아. 아니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법에 써 있어요, 한마디 말해서. 그걸 입법 해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다 보면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물어볼 일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물어보잖아. 그럼 걔들이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면 행정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해석하는 걸 사법해석, 판결로 해석하는 걸 사법해석이라고 하죠. 근데 별로 의미는 없고 일단 여기선 그 입법 해석만 하면 돼요. 법에 써 있는 거. 그래서 부동산의 정의, 물건의 정의, 뭐 과실의 정의가 법에 써 있는 거. 그런 걸 뭐라 하면 입법 해석이라고 한다라는 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 해석할 때는 뭘로 해석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겠죠. 문자대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물리 해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 이것만 하면 되죠. 유치 해석, 반대 해석. 자, 반대 해석은 말 그대로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전항의 무효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법에.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뒤집으면 뭐예요? 악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있다가 돼버리잖아. 그걸 뭐라 하냐면 반대 해석이라고요. 반대 해석.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 해석은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악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걸 반대 해석이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치 해석인데 유치 해석은 뭐냐면 유사한 것 추측해서 해석하는 걸 유치 해석이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데 나중에 배우는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뭐냐면 법인의 실체를 갖고 있어요. 법인처럼 대표자도 있고 규약도 있고 구성원도 있고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만 법인인 거지.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법인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해서. 근데 법인처럼 대표자도 있고 규약도 있고 다 있는데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권리능력 사단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종중. 무슨 김씨 무슨 파.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더만 이순신이고 장군님 때문에 신문에 나왔던데. 종중. 그 대표적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근데 우리 민법에 종중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다 라는 거 딱 하나 있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 민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어요. 한마디 말해서. 근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사단법인이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지. 단지 등기돼 있고 등기 안 돼 있을 뿐이지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단법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자? 끌어쓰자는 거죠. 끌어쓰자. 그게 뭐냐면 유치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보시면 되죠. 보시면 유치 적용 내지 유치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되고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5페이지에 오면 민법의 효력하고 나와 있는데 거기 뭐 시간적 효력, 사람의 효력, 장소 효력 나오는데 별로 의미는 없고 그렇게 많이 사람에 대한 효력만 상식적으로 밝혀드릴게요. 자, 법은 다 똑같아요. 대학 전세 똑같은데 이건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법의 적용은 다 똑같아요. 전세례적으로.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속인주를 보충한다고 해요.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속인주를 보충한다. 자, 뭔 얘기냐. 자, 여기 서동탄역 앞에서 미국애하고 중국애하고 싸웠어요. 미국애하고 중국애 싸우다가 미국애가 중국애를 칼로 찔러 죽였네. 그럼 그 미국애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살인죄로 처벌될까 안 될까? 돼요.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 말아야 돼? 따라야죠. 그게 속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다예요.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미국인이건 영국이건 중국인이건 일본인이건 간에 다 우리 법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속지주의예요. 그 영토 안에 나오면 뭐, 여러분들이 미국 가면 미국 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 여름에도 괌에 갔다가 판사하고 변호사가 잡혀갔죠, 한마디로 해서 애 방치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아닐 것 같지만 미국의 법에는 아니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미국 법 따라야 되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속인주의를 보충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적에 가진 사람은 모두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국적이 어디야? 대한민국이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든 영국에 가든 중국에 가든 우리 법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저기 어디야? 사우디 가가지고 거기 일부 닫혀지니까 마누라 몇 명 얻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죠.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안 받는 인간들이 몇 명 있죠? 누구예요? 주한 외교관. 주한 외교관의 공무상 행위. 사법상 행위는 아니에요.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요.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요 앞에 지나가는데 칠레 대단한 차가 지나가다가 그 속도 위반했어요. 칠레 대단한 차가. 그럼 우리나라 경찰이 거기다가 딱지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속도 위반 딱지 붙여 못 붙여? 못 붙여요. 그럼 우리가 칠레한테 속도 위반 붙인 거야. 우리가 칠레한테 붙인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칠레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주한 외교관의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외교관 자에다 딱지 못 붙여.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소파. 한미 행정협정에 의한 주한미군의 공무상행위 마찬가지. 주한미군의 공무상행위는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 적용받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의정부에서 효순미술령 사건 났을 때에 장갑차가 가다가 밀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법 적용돼 안 돼? 안 돼요.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공무상행위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주한미군 애들이 술 처먹고 난동 피죠? 우리 법 적용돼 안 돼? 적용돼요. 적용돼요, 당연히. 그거는 공무상행위가 아니잖아. 술 처먹고 난동 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 적용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옛날에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애들이 술 처먹고 난동 피면 1차적인 수사권은 미군에게 있었어요. 1차 수사권이 미군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이 잡아가는 게 아니라 미군 애들이 헌병이 나와가지고 잡아가요. 헌병이. 잡아갔다가 어떡하냐? 보내요. 본토로. 문제 클 것 같으면 본토로 보내버렸어요. 오산기지 있잖아요. 오산기지. 오산기지가 미군 전용기지거든, 거기가. 거기서 그냥 보내버려. 미국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오산기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잡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가버렸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1차적인 수사권이 일단 우리한테 있죠. 요즘에는 이제. 바뀌었죠, 많이. 보시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럼 주한미군 애들이 신문에 안 나서 그러고 여론에 안 나왔지 옛날에 나쁜 짓 얼마 많이 했는데 죽인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미군 애들이 좀 질이 떨어져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질 떨어진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무식한 애들. 지 글씨도 지 이름도 못 쓰는 놈도 많았어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서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술 처먹고 난동 펴도 지들끼리 와가지고 가버리니까 우리나라 완전히 바보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요즘엔 좀 많이 좋아졌지. 보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0페이지 법률관계. 이걸 잘 봐야 돼요. 법률관계. 가끔 시험에 내는데 이걸. 법률관계가 있고 비법률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자, 법률관계는 뭐고 비법률관계는 뭐냐 할 때 법률관계란 법적으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해요. 법적으로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걸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죠? 뒤집으면 간단하면 법률관계 뭐냐? 권리의무관계예요. 법률관계란 결국은 권리의무관계를 얘기해요. 자, 이때 권리가 뭐냐? 권리란 내가 상대방한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뭐라 그래요? 권리라고 하고 의무란 그에 대응해서 상대방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우리는 의무라고 하죠. 그래서 예컨대 아까처럼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친구 보고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대방 갚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안 갚으면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아서 강제 집행할 수도 있죠. 즉 법률관계란 권리 의무 관계로서 그것이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내 땅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내 땅에다 건물 졌다. 그럼 당연히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난 권리가 있고 상대방 철거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안 한다? 마찬가지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아 때려부릴 수가 있죠. 즉 법률관계란 권리 의무 관계로서 그것은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비법률관계가 있다.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두 가지를 보는데 인간관계와 호의관계가 있어요. 이 호의관계에 대한 얘기가 종종 시험에 나왔는데 요 몇 년 동안 뜸했어요. 요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호의관계. 가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 몇 년 동안 안 나왔어. 호의관계가 계속. 자, 그러면 비법률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관계가 있고 뭐가 있다? 호의관계가 있다. 이때 인간관계는 뭐냐면 친구 간의 약속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예컨대 내가 저녁 7시에 친구하고 여기 메타폴리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같이 저녁 먹으려고 7시에 약속했다. 근데 7시가 돼도 친구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전화했다.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만 나 급해서 못 나가. 다음에 보자. 라는 거죠. 한마디 해야죠. 너 나하고 7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안 나오면 소송제에서 끌어낼 거야. 돼요? 안 돼요? 소송제에서 끌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있어요? 없죠. 그건 법적인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는 당사한 약속에 불과하죠. 한마디로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인간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의관계. 이게 항상 문제되는 게 이제 호의동승이죠.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이 호의동승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내가 요 앞에 지나고 있다. 지나고 있는데 차가 와서 등 쓰더라. 그러면 나보고 어디 가세요? 물어보더라. 저 소동탄역 가는데요. 했더니만 아,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드린대요. 고맙습니다. 탄다. 탔는데 불과 1분 나면서 전화를 받더니만 아, 저 죄송한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돌아가야 돼요. 내리세요.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럼 한마디 해야죠. 당신 나 소동탄역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 안 데려다 줘? 소송 제기할래.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손해배상 청구할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단순한 호의관계지 법적인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꼭 데려다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호의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는 관계죠. 근데 이 호의관계도 법률관계로 바뀐 수가 있다고 했죠. 어떤 거냐? 내가 그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위반 하더라. 저쪽에서 트럭이 날라오네. 받았다. 나 교통사고로 다쳤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그 운전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협하게 나에게 뭘 준 거야? 피해를 준 거죠.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법률관계로 바뀐 거죠 이제. 그러니까 호의관계가 사고가 나는 순간 법률관계로 바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럼 생각을 해보자.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하고 그 차 얻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하고 동일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과연 봐야 되느냐. 아니 이거는 택시 타고 간 건 유상이고 요건 뭐예요? 무슨 공짜로 간 건데 똑같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배상액을 감경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의 동승했다는 것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일반 교통사고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감경할 수 없고 그 차에 타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실상계범위 중에서 감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감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게 우리 대법원 판례고 그게 시험에 나와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호의 동승하면 배상을 감경한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순한 호의 동승만으로는 감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 사정에 비추어 감경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그런 거죠. 아파트에서 회식했다. 다 같이 술 먹었다. 관리사무소도 회식했어요. 다 같이 술 먹었어요. 소장님도 몇 잔 먹었어. 근데 같은 방향이라고 나 태워준대. 뭐예요? 호의 동승이잖아. 그쵸? 소장님 술 먹고 가죠? 사고 났어. 다쳤어. 그러면 그것도 호의 동승이니까 호의 동승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있죠? 있는데 나도 소장님 술 먹은 거 알아보라.
알면 탔으니까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사정에 비추어서 그 얘기 한마디 말해서. 자, 저기 30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보면 판례 나오죠.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의 경감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와 있죠?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의 동승했다고 당연히 배상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근데 옆에 보면 36페이지에 권리가 있고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뭐 권리의 종류하고 나오는데 그건 지금 볼 필요가 없고, 34페이지를 볼까요? 34페이지 보면 권리의 충돌과 경합이 나온다. 권리의 경합은 별로 필요 없고 권리의 충돌만 잘하면 되는데, 자, 권리의 충돌이란 말이 돼요. 권리끼리 어떻게 한다? 부딪힌다라는 거죠. 말해서. 근데 이건 뭐 상식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자,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다고 했죠? 물권과 채권이 추되면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긴다. 당연한 얘기지 그거야. 상식이죠 뭐 이거야. 갑소의 땅이 1억 5천이다. 1억 5천인데 을은 얘한테 5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고, 병은 6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는데 병은 이 1억의 채권 잠복에서 여기다가 저당 설정했다.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당권은 물권이죠. 대표적인. 경매했다. 누가 돈 가져가요 먼저? 누가 먼저 가져가? 병이. 저당권자 뭐예요? 물권자. 얘는 뭐예요? 채권자. 누가 먼저 가져가? 물권자. 당연한 얘기지. 상식이지 이거야. 저당권자가 먼저 가지고 왼쪽에서 얘가 1억, 얘가 5천 잔돈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긴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물권끼리는 어떻게 될까? 특히 정확하게 제한물권 상황인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당연히 제한물권이 이겨요. 자, 내가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인데 거기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써? 전세권자가 써? 전세권자가 쓰지. 그러면 소유자가 내가 쓸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으면 누가 이기는 거야? 전세권이 이기는 거죠. 전세권을 제한물권이죠. 소유권이 왜.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제한물권이 이기는 거고. 그럼 제한물권끼리 누가 이기느냐? 어떻게, 누가 이겨요? 먼저 한 놈. 먼저 한 놈이 이기지 뭐. 얘 5월 1일 1억 저당권. 얘 6월 1일 1억 저당권. 둘 다 저당권 정했죠? 그럼 얘 뭐야? 물권자야, 채권자야? 물권자. 얘도 물권. 채권도 있지만 물권도 있죠. 물권자, 물권자죠. 경매당해서 누가 먼저 가져가? 뭘? 물권끼리는 먼저 한 놈이 이기는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주면 누가 이겨요? 물권과 채권이 주면 물권이 이기고, 물권끼리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이거죠. 말해서. 채권 상호가 있는 거야. 채권 상호가에는 어떻게 하냐? 즉 다시 말해서 을은 5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고 병은 6월 1일 날 2억을 빌려줬는데 갑은 1억 5천짜리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둘 다 저당권 설정 안 했다라는 거죠. 갑이 돈 갚을 때 어떻게 갚아요? 갑은 돈 갚아야죠? 어떻게 갚아? 내 맘이지 뭐. 내 맘이지. 채권끼리는 우연이 없어요. 그냥 선행주가 지배한다고 해요. 선행주가 지배해서 내 맘이다 이거예요. 아마 이쁜 놈 먼저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파산한 경우 망했다 이거죠. 경매당하는 거죠. 경매당한 거 어떻게 돼요? 안분비례. 채권은 채권자 평등이에요. 채권끼리는 우열이 없다. 우열이 없어서 안분비례예요. 안분비례, 즉 가액에 비례해서 돈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즉, 총 채권이 얼마예요? 얘 망했어. 이것밖에 없어. 총 채권 얼마야? 3억. 2억에다 1억이니까 3억 아니야. 3억 중에서 3분의 1은 얼마? 1. 얘는 3분의 2. 1억 5천이니까 곱하면 되지. 그럼 얘는 얼마? 5천. 얘는 1억. 그래서 채권끼리는 우열이 없고 채권자 평등 원칙에 의해서 안분 비례한다라는 거야. 한번. 자, 그런데 이게 물권과 채권 이렇게 되는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에 우선한 경우가 있어요. 최우선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최우선 특권. 채권인데 다 필요 없어. 물권도 다 필요 없고 최우선 특권인데 뭐가 있냐? 국세기본법상의 최우선 특권. 국세기본법에 정확히 당했을만 얘기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요거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에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상의 당해세, 세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에 뭐가 있냐면 소액보증금. 요것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에 우선하고 있어요. 자, 뭔 소리냐?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지금 월급을 몇 달째 못 받았다.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꾹 참고 다니고 있는데 결국 회사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나는 월급 못 받은 사람이죠? 나는 뭐야? 채권자야, 물권자야? 채권자야. 월급이란 물권은 없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채권자야, 물권자죠. 그럼 은행이 회사가 망했으면 회사의 뭐 자산에는 저당권 설정돼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가? 은행이 먼저 가져가겠지. 그렇죠? 저당권 쪽에서니까 은행들이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잔도는 이제 채권자는 다 뭐라고요?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회사의 다른 빚쟁이들하고 뭐 사채권자하고 다 쭉 둘러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안분 비례해야 돼. 나 월급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봐야지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분 비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냐면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과 재보상금, 3개월분의 임금, 3년치의 퇴직금, 재보상금은 무조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저당권자가 뭐가 다 필요 없이, 은행이고 뭐 다 필요 없이 누가 먼저? 근로자가 먼저 3개월분의 임금, 3년치의 퇴직금, 재보상금을 제일 먼저 챙겨가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 가져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지? 그 다음에 뭐야? 조세. 자, 세금 내래요. 재산세 내래, 재산세. 요즘에 또 보유세 강화하신다고 난리인데 재산세 내래, 재산세. 그냥 재산 내라고 근데 안 내고 버텨. 근데 그 다음에 그 건물에다가 저당권 잔뜩 설정해놔. 경매당했어. 그러면 세금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그렇죠, 채권이지. 세금이란 물권이 어디 있어? 소유권 적용인 것밖에 없지. 저당권자도 아니고. 채권이죠?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가? 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가잖아. 밑에 설정도 세금은 5월 1일 날 내라고 했는데 저당권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더라도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저당권이 먼저지 당연히. 한마디로 해서. 그렇잖아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조세원 특권이라고 해서 세금은 당해세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우선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저당권 먼저 있고 나중에 세금 나와도 세금이 무조건 최우선이라고 한마디로 해서. 세금 있고 저당권이 있던 뭐 했던 간에 당해세는 무조건 최우선이에요. 한마디로 최우선 특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소액보증금 우선 특권이라고 해서 일정 액수 이하인 경우, 보증금 일정 액수 이하인 경우에는 최우선 특권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요게 시험에 나왔죠. 잘 나와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물권은 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이 문장이 나왔을 거 아마? 물권은 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OX. X지. 언제는 아니지.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근데 물권은 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그럼 틀리지. 소액보증금 특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그게 당시 그게 복수정답 나왔을 거 아마? 그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죠. 34페이지 보면 권리의 충돌과 순위에서 권리의 순위 동그라미 번 물권 상호 간의 충돌.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충돌의 경우 성질상 제한물권이 우선하며 제한물권 상호 간의 충돌은 물권의 성립 선후에 의한다. 나와 있죠. 채권 상호 간의 충돌.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채권 상호 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되어 우열관계는 없다.
다만 이러한 원칙이 지배되는 것은 파산의 경우이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 비례한다. 3번 물건과 채권의 충돌. 물건과 채권의 충돌하는 경우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물건이 우선한다. 그러나 등기된 임차권, 대항을 갖춘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성립선언에 따라 우려 정해지는 예외가 있고 다만 특별 규정에 의해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건보다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헌투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헌투권, 국세기본법상의 당해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선택권이 더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특권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최우선은 얘들이 최우선이고 그냥 거기 잠깐 나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임대차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임대차 채권이에요. 소유권 아니잖아. 임대차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인데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등기할 수 있다고. 등기하면 이것도 성립선우, 물건과 똑같이 성립선우에 의해요. 등기가 돼 있는. 그러니까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성립선우에 의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미리 얘기 좀 해주면 그게 있어요. 부동산 있죠. 1번에 지상권, 물권. 2번에 저당권. 3번에 전세권. 이렇게라고 하죠. 그러면 2번에 있는 저당권이 경매되죠. 실행되죠. 실행돼요. 그럼 3번에 있는 전세권 어떻게 되겠어요? 등기부 등본에 1번에 지상권, 2번에 저당권, 3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2번에 있는 저당권이 경매됐죠? 경매됐어요. 그러면 3번에 있는 전세권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소멸해요. 없어져요. 위에 있는 지상권은 안 없어져요. 간단해요. 저당권 행되잖아요. 저당권 밑에 것들은 소멸이에요. 저당권 행되면 여러분 나중에 물건 보시면 또 얘기할 텐데 저당권 행되면 저당권 밑에 건 소멸이라고. 그럼 만약에 1번에 저당권, 2번에 지상권, 3번에 저당권, 4번에 전세권이에요. 1, 2, 3, 4번. 3번 저당권 소멸했죠? 그럼 4번 전세권 당연히 소멸이겠죠? 위에 있는 지상권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소멸해요. 왜냐면 위에 저당권이 있어서. 이게 경매되면 얘가 2순위로 받고 얘가 1순위잖아. 이거 돈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그러니까 얘도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없어져 버려요. 이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 볼 때에 저당권 있죠? 저당권이 제일 위에 있어. 그러면 경매되는 저당권 실행돼서 경매되는 순간 싸그리 없어져요. 밑에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어. 싸그리 없어져 버려요. 한마디로.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권 밑에 것들은 싸그리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은 실행된 저당권 기준이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 기준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1번에 저당권이 있죠. 두 번째 등기된 임차권이 있잖아. 그러면 저당권 실행되죠. 등기된 임차권 어떻게 돼요? 없어지니까 쫓겨나야 돼요. 이거. 그냥 임차권이면 무조건 쫓겨나는 거고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이니까 그냥 임차권이면 위에 있던 밑에 있던 무조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고 근데 이제 1번에 등기된 임차권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실행되면 1번에 있는 등기된 임차권 소멸하잖아. 소멸 안 해요. 안 쫓겨나. 한마디로 해서 1번에 등기된 임차권. 근데 이게 인기된 게 아니고 임차권이면 채권이니까 쫓겨나는 거고 당연히 한마디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요. 저당권 실행되면 그래요. 간단해요. 저당권 실행되면 저당권 밑에 거 다 없어져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리가 이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자, 예컨대 이 건물이죠, 이 건물. 나 임차인이야. 얘 경매당했어. 경매당했어요. 나 근데 나보다 뒤에 있었어. 나 임차권 먼저 했고 저당권 나중에 왔는데 저당권 실행했어요. 나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 임차인이 아니야. 임차인이죠. 저당권 실행했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지.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잖아. 그렇죠? 채권이니까 누구한테만. 자, 보세요. 갑소유의 건물에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병이 저당권 설정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임차인은 채권자잖아. 그럼 누구한테만 권리 주장할 수 있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만약에 저당권 현재 경매했죠?
A한테 경락됐죠? 소유자죠? 물권자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지. 얘는 누구한테만? 가바한테만 임차인 주장할 수 있지 이하 주장 못하지. 얘가 전세권자죠? 물권자야 채권자야? 물권자. 전세권자죠? 밑에 저당권이죠? 경매해도 전세권 소멸해 안 해? 안 해. 그리고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세적.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안 나가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게 등기된 임차권이면 안 나오고 또. 아까 얘기했던 등기된 임차권이면 똑같으니까.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돼. 이거 등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세 살아요 사실 뭐라고 했어? 주택 임대차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 물권적인 전세는요.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전세권인 거지 등기 안 하면 전세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 전세 살아요 하는데 등기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건 임대차라고. 저기서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아니라고 임대차라고. 그러니까 집이 경매했죠. 나 쫓겨나 안 쫓겨나? 쫓겨나요. 집주인 바뀌었죠. 나가래.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요. 원래 민법의 일반적인 법리에 하면. 그럼 안 쫓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지. 안 쫓겨나면 등기해야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한 방법으로 안 쫓겨나게 만들어주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등기된 거 핵심 중에 하나가 대항력을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대항력. 등기된 거가 똑같이 대항력을 인정해주자라는 게 첫 번째예요. 사실. 그럼 대항력을 인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주택에 인도 플러스 뭐가 있으면 되면 주민등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이 길부터 이 길이 언제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예컨대 갑소유의 주택임대차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갑소유의 집에 을이 주택 임차인이야. 5월 1일 날 전입신고했어요. 전입신고는 언제부터? 5월 2일부터. 이 길이니까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5월 2일 이후로 뭐 저당권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집이 팔리든 간에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등기된 거가 똑같아요 이게 지금.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등기 안 해주니까 간편한 방법으로 대항력을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순위에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있는 집이야. 나 주택 임차인이야 들어갔어. 경매됐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지. 왜 안 나가? 1순위가 저당권이잖아. 등기된 내가 대항력 있다 하더라도 나 뭐야 2순위잖아. 저당권 밑에 있는 거라 해서 싹 소문내는 거죠. 대항력 상실이에요. 난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저당권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엄청난 차이 나요. 그 저당권 있는 집은 당연히 전세금이 싸겠지. 왜냐면 위에 가격이 빠지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거 잘못하면 쫓겨난다고. 경매다면 나 집에 쫓겨난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설명해주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게 방금 얘기한 보증금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선면 들고. 갑소의 집에 을이 1억 원의 전세권, 여러분 쉽게 말하는 전세권자 임차인이에요. 근데 얘 경매, 여기 밑에 뭐 임차인인데 뭐 저당권이 있어 위에. 경매당했어. 그럼 얘 1순위죠. 그래서 돈 가져가죠. 얘 물권자야, 채권자야? 채권자니까 다른 빚쟁이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 안분비례해야 돼. 안분비례해야 돼.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 봐야지 한마디만 해서. 그럼 얘가 돈 받으려면 여기다 뭐 저당권 설정하든지 아니면 얘가 전세권 설정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그러니까 간편한 방법으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은 식으로 인정해주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 인정하면 뭐냐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예요. 대항력도 갖추고 뭘 갖춰라? 확정일자를 받아라. 그럼 두 가지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5월 1일 날 전입신고하죠. 확정일자 언제 받아? 되게 5월 같이 받잖아. 그럼 대항력 언제 생겨요? 5월 2일. 우선 변제권. 5월 2일.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니까. 5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았다며. 그러면 전입신고했으니까 5월 2일 날 우선 변제 대항력 발생하잖아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니까 5월 2일이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5월 1일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5월 4일 날 받는 거야.
쓸 수 있잖아. 계약서 안 가져가가지고. 그럼 대학령 언제부터? 5월 2일. 전혀 시공했으니까. 우선 면제권은? 5월 4일. 5월 4일. 이기려고 내가 언제 했어? 대학령 플러스 확정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전입 신고를 먼저 했는데 확정이 나중에 받아버리는 거. 그러면 대학령은 5월이지만 우선 면제권 5월 4일이 돼버려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1순위 저당권. 네, 후순위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봐봐요. 1번에 저당권, 2번에 임차인, 3번에 저당권이잖아요. 만약에. 그럼 얘가 이제 대학년만 가질 수도 있고 대학년 플러스 우선 면제권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매당하잖아. 그럼 대학년 맡고 있죠. 그럼 저당권 당하면 엎어지고 쫓겨나 일단. 쫓겨나고 돈은 1순위, 2순위 잔돈이에요. 얘는 채권자야. 잔돈. 우선 면제권이 없잖아. 확정자 안 받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우선 확정자 받았죠. 받았으면 경매당했죠. 1순위 쫓겨나야 나가야 돼. 1순위 그다음에 뭐예요? 2순위, 3순위야. 순위는 받아요. 그러니까 받는데 그러니까 2순위잖아. 확정일자 안 받으면 끝장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큰일 나요. 확정일자 안 받으면. 조회 우선 변제해 준다는 금액이 순위대로 가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화성시는 4천일 거야 아마. 보증금 4천만 원이 할 거예요. 화성시는 지금 저번 또 바뀔 것 같은데 보증금 4천, 서울특별시는 9,500 이렇게 돼 있고 1억인구나. 지금 화성시는 4천인가 그럴 텐데 4천에 1,800이야 그럴 거 아마 지금.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 이야? 4천만 원 이야. 있어? 전세 4천만 원 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에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이 있으면 4천만 원짜리 전세도 있을 수 있어요. 월세 살 수 있죠. 월세. 4천만 원짜리 월세 있잖아. 월세 이거에다가 이거 얼마. 그럼 이제 저당권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당한다는 거야 이게. 경매당하면 1순위잖아. 그 다음에 집값 떨어지잖아. 그게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예컨대 집이 2억인데 저당권이 1억 5천 있고 얘가 4천이라 하더라도 유찰되면 이거 1억 5천에 경락되거든 잘못하면. 그럼 얘가 다 갔잖아. 얘는 가져요 못 가져요? 뭐 한 푼도 못 갔잖아요 원래. 그래서 소액보증 선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그 이하면 얘보다 먼저 얼마 갖는다? 1,800원 먼저 가져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소액보증 선택권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얘들은 불쌍하니까 제일 먼저 주겠다 이거야. 소위 1장에서 이하인 경우에 이렇게 된 이게 소액보증 선택권이에요. 한마디로. 원래는 왜? 왜 없어요? 많아요. 월세 같은 게 특히 가능해요 이게. 월세 같은 게 가능하고 이게 되게 방법이 많은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뭐 주택인데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액보증 선택권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하냐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죠. 은행에 우리 집이 시가 3억이야. 시세가. 그러니까 대출 3억이면 대학 한 2억 한 4천 원 나오지 않겠어? 생각하죠? 2억 4천 원 고사하고 2억도 안 나올 걸 아마? 뭐라고 해요? 방이 몇 개예요?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요. 왜? 이거 빼거든. 방 하나당 소액보증 선택권 액수를 빼거든 일단. 그러니까 방이 4개면 1,800억 곱하기 4가 빠져가는 거예요. 거의 8천만 원 빠지는 거야. 그럼 2억 2천밖에 안 남잖아. 그럼 거기서 또 낮추니까 1억 한 7, 8천 나오는 거지 안나들은 말해서. 그래서 그게 방공제라는 거예요. 방공제. 그게 소액보증 선택권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이제 그게 또 있는데 여러분 이제 분양받잖아 집 분양받잖아. 분양받으면 내 돈으로 분양받나? 은행에서 분양받지? 그렇죠? 우리 집에 화장실만 우리 집이고 나머지는 다 은행집이죠 대개의 경우에. 자 그러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잖아요. 분양 뭐 잔금하고 그것 때문에. 그럼 은행에서 물어봐요. 사실 거예요? 전세 주실 거예요?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죠. 전세 줄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절대 세입자 받지 마세요 라고 할 거야? 왜냐면 은행이 1순위여야 되거든. 1순위에 세입자 있으면 경매당해봤자 안 나가거든. 안 나가잖아. 안 나가고 다 뭐가 떠지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세입자 받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보시면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복은 1순위는 상관이 없어요. 1순위는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2순위부터가 문제야. 2순위부터 되면은 그때는 확정일자 안 받으면 골치 아파요. 1순위는 사실 중요한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주택임대법에 하면 대학령을 갖춘 경우에 임차 주택의 양수는 임대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소의 집에 을이 1억 원에 본 전세권 전세이잖아요. 근데 얘가 집 팔 수 있어. 얘가 대학령 갖췄어. 집 팔았어. 저 원래 누구한테 받아야 돈 1억? 가부한테 받아야죠 원래는. 근데 우리 민법에 주택임대법에 임차 주택의 양수는 임대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법 일반적이면 가부한테 받아야 되는 건데 임차인의지를 승계한 거로 본다고 했으니까 A한테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나갈 때 A한테 받으면 돼요. 나가야 돼. 아침에 나가 안 나가 일단 안 나가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도 되고 계약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얘한테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제 1순위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 1순위의 임차인, 2순위의 저당권자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가 이제 대학년만 갖출 수 있고 대학년 플러스 우선 변경 가질 수 있잖아요. 경매당하죠 이제. 얘한테 경락당했죠. 나가라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근데 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대학년만 갖추고 있을 수 있죠. 대학년만. 그러면 얘는 배당에 참가해서 얘보다 먼저 돈 가져갈 수 있어 없어? 대학년만 갖고 있어. 그럼 배당에 참가해서 먼저 1순위 돈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가져가고 근데 얘 나가 안 나가? 안 나가고 계약 기간 끝나죠? 그러면 얘한테 돈 받고 나가면 돼. 임차주택의 양수는 임대인을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고 있잖아. 그러니까 1순위자는 대학년만 갖추고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얘는 배당에 참가는 못하지만 배당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끝날 때 얘한테 돈 받고 가면 돼요. 근데 대학년도 갖고 우선 변제권도 갖고 있죠. 그러면 선택 여지가 있어요. 얘는. 경매당했죠? 배당에 참가해서 1억 받고 가면 돼 집에. 나가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돼 안 돼? 돼.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끝나면 나중에 나갈 때 얘한테 돈 받고 가면 되거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이제 판례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보증금 1억이야. 1억인데 얘가 우선 변경 선택이 판례야, 이것도. 우선 변경 선택했어요. 선택까지 배당에 참가했는데, 유찰되는 말 9천밖에 안 나온 거야, 이게, 집이. 보증금은 얼마예요? 1억인데 9천밖에 안 나온 거야, 유찰돼가지고. 그게 애한테 경락된 거죠, 이제. 나가래,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끝날 때 얘한테 1,000만 원 받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가만히 있었어 봐. 1억 다 받아서 안 받았어. 가만히 대학 우선 변제 선택 안 했으면 다 받았어 안 받았어? 다 받았잖아 1억. 그렇잖아. 가만히 있었으면 배당에 참가하고 A한테 1억 받고 나갈 수 있잖아. 근데 배당에 참가했다고 해가지고 9천만 원 받고 나간다? 이건 아니잖아. 불리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택임대법이에요 원래.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써요 요즘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무조건 1순위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2순위는 확정일자 안 받으면 죽는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또 조심할 게 뭐냐면 그거. 다가구 주택. 원래 다세대가 있고 다가구가 있어요.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에요. 아파트 같은 거 다세대는.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빌라 같은 데 보면 101호, 102호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구일 수 있고 다세대일 수 있어요. 다가구면 이 집과 이 집은 다른 집인데 다세대면 다가구면 이건 하나의 집이야. 그러면 집집마다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순위가 이 사람들이 순위가 다 틀려. 확정일자 받았냐 안 받았냐 다 틀려지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도 내가 우선 면제받는 건 아니야. 임차인들 여러 명이니까 먼저 받는 게 먼저 받는 거야 이것도.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게 다세대가 그러니까 고시원 뭐 이런 원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도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제일 나쁜 것들이 이제 대학 옆에 있는 그 보증금 그거 말도 안 되는 보증금 받고 있는데 그 대학 옆에 그 원룸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다 보증금 걸고 들어갔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주택 임대차거든 일종의.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남아 있나? 딴 데도 많지? 그거 경매당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이 없어져요 이제. 순서에 따라 받는 거야 이제부터. 근데 확정일자 안 받으면 끝나는 거고 경매당하면. 확정일자 받았으면 순서대로 받는데 앞에가 얼마인지 봐야지 이제. 앞에 놈들이 얼마 있는지. 보증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 거기 있는 게.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세대는 다가구는 안 돼. 다세대는 안 돼. 다가구는 조심해야 돼요. 앞에 놈들이 많거든. 우리가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협택. 되게 이제 1층에 상가고 2층, 3층은 집이잖아요. 되게 다가구예요 대부분 다. 다가구라서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돼요. 상식. 그렇죠.
괜히 쓸데없는 얘기. 아 근데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뭐 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6페이지를 보도록 하죠.